6.25 전쟁을 다루겠습니다. 6.25 전쟁을 다루려면 1945년 해방의 의미, 또 2차 세계대전의 성격, 여기서부터 쭉 이제 추적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얘기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복합적인 전쟁인데, 그 전쟁은 세 가지 성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간의 체제 경쟁의 성격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또 민주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파시즘 진영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제국주의 세력과 식민지 국가들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맨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식민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민족해방 전쟁이 되는 거죠. 이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전쟁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미국과 소련이 한편이 돼갖고 독일을 공격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세 가지 성격의 전쟁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의 주요한 성격은, 주요한 측면을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파시즘 간의 전쟁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시즘, 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이 세 전범 국가를 상대하는 나라라면 모두가 다 손잡고 함께 하자, 모두가 다 민주주의 진영 아니냐, 파시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는 다 민주주의 진영 아니냐,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다 민주주의 진영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체제 간 대결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주요하게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파시즘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손을 잡고 독일과 싸우고 일본과 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민주주의 대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성격이 주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이 끝을 보이기 시작하자 서서히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간의 전쟁에서는 민주주의 진영이 어차피 이긴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이 민주주의 진영과 파시즘 전체주의 진영 간의 전쟁은 끝나고, 그래서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들은 다 망하고 나서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알고 소련도 알고 영국도 알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의 역량을 보존하면서 다가올 체제간 전쟁을 대비했던 겁니다. 그것은 미국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세계인들에게 알린 사람이 처칠입니다. 처칠은 1945년 3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난 건 1945년 8월 15일이거든요. 일본의 천황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채 끝나기도 전인 1945년 3월, 영국 수상 처칠은 미국의 미주리 주폴튼 대학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공산주의의 동부 유럽과 민주주의의 서부 유럽 사이에는 철의 장막이 내려져 있다.
공산주의의 동부 유럽과 민주주의의 서부 유럽 사이에는 철의 장막이 내려져 있다.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승리는 확실시 됐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미 45년 3월에 처칠이 일찌감치 예견하는 겁니다. 아, 파시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진영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다음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 전쟁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간의 전쟁이다. 공산주의 동부 유럽과 자유민주주의 서부 유럽 사이에는 철의 장막이 쳐져 있다. 이랬던 겁니다. 그 철의 장막. 처칠이 1945년 3월에 예견했던 그 철의 장막이 불과 5달 후 한반도에 쳐집니다. 38선 북쪽에는 소련이, 38선 남쪽에는 미국이 점령국으로서 진주함으로써 사실상의 철의 장막이 한반도에 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 철의 장막이 지금껏 한반도를 두동강 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 또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1950년 1월 12일 날 벌어집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 딘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전미 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해서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확정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태평양 방어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서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선 오른쪽 편, 이 선의 안쪽 편은 미국의 방어선 안에 있고 이 선의 바깥쪽은 미국의 방어선 바깥에 있는 겁니다. 한국은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 에치슨 라인의 바깥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타이페이, 대만도 그 바깥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차이나도 이 에치슨 선언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소련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네? 대만도 포기했네?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도 포기했네? 라고 읽히게 되는 겁니다. 딘 애치슨은 이 애치슨 라인을 6.25 전쟁 6달 전에 발표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반도가 미국의 국가이익의 사활적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를 또 대만과 베트남을 자기네 방어선 바깥에 있다라고 선언하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도 그것이 미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당시에 국제정세를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애치슨의 선언이 있자마자 당시 이승만 국제정세에 관해서는 당시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도 정통하고 있었던 이 이승만 대통령이 즉각 임병직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존 무초 주한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또 당시 미국의 대사로 장면이 가 있었습니다. 장미가 주미 대사였는데 이 주미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서 애치슨 발언의 경위를 신속히 확인 조사 보고하라. 그러나 애치슨은 불쑥 이렇게 선언해 놓고 나서는 어떠한 후속 해명도 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치슨 발언은 영국의 체인벌린의 대히틀러 유화 정책과 함께 전쟁을 불러온 가장 무책임한 정책, 가장 무책임한 선언 중에 하나로 두고두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1945년, 1948년 전면적인 이념전쟁을 해서 완전히 참패하고 남한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좌파와 소련은 어차피 처칠의 이 철회장막 선언 이후에 체제간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던 터에 1950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애치슨 선언이 있음으로써 미국이 남한을 자기네 방어선 바깥이라고 선언했는데 저 남한을 우리가 집어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해서 6개월 동안에 급속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전면 남침을 강행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방어선 바깥에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도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설사 개입을 해도 유엔에서 자기들도 똑같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니까 미국이 혼자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밀고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기술하는 이 좌파들의 역사 책에서 보면 6.25 전쟁은 내전에서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좌파들이 그렇게 봅니다. 내전에서 시작돼서 국제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내에 또 남한 내에 이런 내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서 1948년까지의 남한에서 있었던 전면적인 이념투쟁을 내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내전의 결과, 수많은 내전의 결과 전면전이 터진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전적 성격의 한국전쟁, 6.25 전쟁이 발발을 했다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국제전의 성격을 갖게 됐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까지 넘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개입해서 진짜 전면적인 국제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 방식은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인데, 진실은 뭐냐? 6.25 전쟁은 처음부터 애치슨 선언 이후에 이 정도라면 남한을 집어먹어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소련의 전략적 오판의 기인 근거에서 소련이 준비한 국제전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김일성이가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지도 못하는 자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치러냅니까? 김일성이가 전면 남침을 할 때 앞세웠던 탱크가, 김일성이가 만든 탱크가 단 한 대라도 있습니까? 이 6.25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련이 기획하고 준비한 전쟁입니다. 미국의 그 외교 안보적 허점을 파고들어서 차제의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지고 수립하겠다고 하는 소련의 세계 전략이 6.25 전쟁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 앞잡이로 김일성을 내세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처음부터 국제전이었다. 그런데
소련이 뒤에 숨은 국제전이었다. 이래야 이 전쟁의 성격, 그리고 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정신없이 3일 만에 수도를 내주고 쭉쭉 밀려서 간신히 낙동강 방어선에 의거해서 살아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소련의 개입이 없었다면,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남한과 북한만으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습남침을 해서 주도권을 잡은 것도 잡은 거지만 그들이 전면에 내세웠던 그 압도적인 화력과 무기, 이것에 우리 국군들이 속수무책 당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6.25 전쟁 영화를 보십시오. 탱크를 앞세운 괴뢰군들에 맞서서 화염병, 소주병에다가 화염병 만들어 갖고 던지면서 몸으로 그걸 버텨내는 국군의 모습이 6.25 전쟁 영화에 늘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 탱크 김일성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소련의 물자입니다. 소련의 전쟁 물자들입니다. 실제로 소련의 군사 고문단이 전쟁 준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줬던 증거들이 소련 외교문서, 공개된 소련 외교문서를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내전에서 시작돼서 국제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제전이었다. 처음부터 소련이 기획하고 실행한,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소련이 기획하고 실행한 국제전이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남로당과 박헌영은 그때 미군 정하에서 불법 집단으로 규정된 이후에 북한으로 도망가서 말하자면 권토중래, 박헌영의 기반은 남한이니까 다시 남한의 점령군으로 진주해서 남한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김일성과 소련 당국에다가 정세보고를 하는데, 소련군이 한번 밀고 내려가면 즉각 남한 전역에 지금도 남아있고 활동하고 있는 남로당 당원들의 봉기가 호응을 해서 일주일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나중에 박헌영이는 이 보고가 김일성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합니다만, 이 박헌영의 보고가 부분적으로는 실현된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자마자 여기저기 숨어있던 좌익들이 바로 점령군으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우파 숙청하겠다고 나서고 했습니다. 낙동강 그 전선을 우리가 버텨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 박헌영이의 호언장담이 현실화되지 못했을 뿐이지, 한번 내려가면 남한 전역에 흩어져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이 좌파들의 이 봉기가 호응해서 일거에 기세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박헌영이의 이 정세보고와 이 필승론, 이게 처음 순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박헌영이도 소련도 김일성이도 판단을 잘 못했던 부분은 미국의 신속한 개입입니다. 그리고 유엔군의 신속한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버텼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미군과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소련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실행한, 그리고 언제든 예비군으로 중공군을 투입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군과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핵심은 미군이죠.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만의 독자적 힘으로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6.25 전쟁은 이 점에서 소련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실행한 국제전이기도 했고, 이 전쟁,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역전시켜내서 남한 지역에서나마 자유민주 체제를 보존하게 한 그 힘은, 거의 모든 힘은 미국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이 명백한 현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라는 초유의 국난을 이겨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미국을 신속하게 6.25 전쟁에 개입시킨 것, 그리고 유엔군을 신속하게 6.25 전쟁에 개입시킨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전쟁이 되고 유엔의 전쟁이 된 이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한미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물론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온몸을 던져서 그 침략을 저지해낸 국군, 그리고 학도병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희생만으로는, 그 희생이 아무리 숭고하다 해도 그 희생만으로는 우리가 6.25 전쟁을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반의 승리라도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절반의 승리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에 의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유엔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라도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 그 점을 우리가 6.25 전쟁을 볼 때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국제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휴전도 국제적 휴전으로 전쟁이 종결되는 겁니다. 내전으로 시작됐던 전쟁, 내전으로 끝났다면 휴전의 당사국도 북한과 남한이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국제전이었고, 그래서 휴전의 당사국도 미국, 중국 이렇게 서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 남한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당연히 죽다 살아났으니까 잽싸게 서명을 했고, 남한,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이렇게 절반의 승리로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 그러면 이후에 한반도는 끊임없는 갈등의 구조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에 아예 끝장을 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휴전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휴전 당사자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소련은 자신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전쟁이지만 처음부터 기밀성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시침을 뗐습니다. 끝까지 시침을 뗐어요. 우리는 관계없다. 그래서 휴전협정의 당사국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전협정문에는 미국, 중국, 북한이 세 나라만 서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엄청난 변화가 몰아닥쳤습니다. 첫째, 6.25 전쟁 전까지는 일제 식민지 35년을 거쳤습니다만,
그 이전에 600년간의 조선시대, 그 이전에 또 한 500년간의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중세 봉건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분제 사회, 봉건적 폐쇄 사회가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사회가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이 봉건 체제를 해체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영국의 앵커러즈 운동 같은 거, 그 과정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 얘기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봉건제 사회가 해체되고 근대 사회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은 수백 년간에 걸친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에 찡겨서 짓눌리는 듯한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3년간의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6.25 전쟁 이전과 이후는 아무리 봐도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확 바뀐 나라가 됐습니다. 우선 전부가 폐허가 돼버렸어요. 집들이 남아있는, 제대로 성하게 서 있는 집들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기존의 인간관계, 기존의 사회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3년 동안에 그것도 기습 남침받아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쭉 밀고 올라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평택까지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지금의 이 휴전선으로까지 치고 올라가고 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진과 후퇴가 반복됐습니다.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거대한 용광로 같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섞고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6.25 전쟁 이전의 대한민국과 6.25 전쟁 이후의 대한민국은 사회 구조로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면 사회 세력, 정치 세력도 완전히 다른 사회 세력, 다른 정치 세력이 대두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압축적인 전쟁과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 새로운 엘리트 세력들이 대두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엘리트 그러면 갓 쓰고 공자왈 맹자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일부 일본이나 이런 데 유학 간 사람들,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완전히 뒤바뀌고 용광로 속에서 펄펄 끓다가 나온 6.25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는 두 개의 새로운 엘리트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하나가 학생, 하나가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엘리트 세력은 각각 역사 속에서 자신의 소명대로 역사적 사건을 감당하게 되죠. 학생들이 감당한 것이 4.19 혁명이고, 군인들이 감당한 것이 5.16 정변입니다. 이들은 6.25 전쟁이라는 그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용융되고 녹아서 다시 주저되지 않았다면 의미 있는 사회 집단으로 나타날 수 없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4.19도 5.16도 바로 이렇게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 정치 세력으로 대두된 학생과 군인들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를 위한 파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는데요. 기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으면 새로운 질서가 제대로 건설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6.25 전쟁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과거를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질서 수립이 가능하게 한 창조적 파괴의 장으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 6.25 전쟁이 한국 사회의 창조적 파괴의 장이었다라고 하는 결과적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2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념 국가의 출현을 보게 됩니다. 이념 국가. 대한민국의 건국도 전면적 이념 전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전면적 이념 전쟁의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됩니다. 그러니까 이념 전쟁을 거쳐서 건국됐기 때문에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도 이념 정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념 전쟁이 전쟁으로까지 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몇 번의 소요와 내란 이런 것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온 국민이 전화 속에서 온 국민이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을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는 이념적 성격이 강했지만 이념 정부라고까지는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죽기 아니면 죽이기, 내가 죽거나 너를 죽이거나 하는 이 전쟁을 3년을 치러냈고, 이 3년의 전쟁 속에 단 한 사람도 바깥에 자유롭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명 빠짐없이 이 전쟁의 전쟁의 이 깔때기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 전쟁, 이념 전쟁, 피로 피를 수 있는 이념 전쟁을 거쳐서 이념적으로 담금질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절반의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해방, 6.25 전쟁 후 50년대 정치를 전개해야 됐기 때문에, 당시 전 세계 어느 정부보다도 50년대 이승만 정부는 이념성이 강한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은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80년대 전두환 정권을 거쳐서 문민화된다는 김영삼 정권에서도 그 강한 이념성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 국가의 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가 표상하는 이념과 다른 이념에 대해서는 거의 관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어떤 좌파 활동도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가 한 30년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활동가들은 합법적 활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념을 버리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지하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하에서의 활동은 지속적이고 대중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근데 단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은밀하게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좌파 활동들, 지하에서의 좌파 활동들이 정부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적발되면서 터진 사건들이 1차 통역당 사건, 2차 통역당 사건, 인혁당 사건, 난민전 사건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있었으나 좌파 운동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 박헌영까지 올라가겠죠. 1차 통역당 사건, 2차 통역당 사건, 인혁당 사건, 그리고 난민전 사건은 남도당, 박헌영의 남도당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또 1945년, 46년, 47년, 48년에 빨치산 운동, 지리산을 근거지로 한 빨치산 운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또 김일성 집단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건들은 널리 대중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 있는 사건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좌파의 이 구혁신계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사건으로는 남아있으나, 사건으로는 기억되지만 세력적 운동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네. 한국의 좌파 운동은 이들과는 결을 달리해서, 이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구혁신계라고 불리는 이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칼 막스 레닌에 대한 학습으로부터 1970년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 칼 막스 레닌에 대한 이 학습을 통해서 한 번도 공산당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 공산주의자들을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는 자생적 이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막스 레닌과 막스와 레닌의 교과서를 보고, 아, 이게 좌파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시작했던 게 선도적 투쟁과 노동운동입니다. 그 흐름을 초기에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문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구혁신계, 통역, 인혁, 난민전과 같은 이 구혁신계와는 일정하게 선을 긋고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김일성 주체사상 세력과도 주사파 세력과도 완전히 선을 긋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혁신계 운동은 사건으로는 남아있으나 운동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생적 공산주의 집단, 이들은 실제로는 큰 사건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운동으로는 의미 있습니다. 이들이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을 노동운동과 결합시키고, 그리고 지금의 정교조 민노총으로까지 연결시키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내는 겁니다. 초기에 지금의 지금의 민노총의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 전노협이 나오는데, 전국노동자협의회, 그 전노협의 핵심인 선호협, 서울노동자협의회, 이 선호협의 주도자가, 선호협을 만든 사람들이 김문수, 심상정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혁신계 좌파운동, 구혁신계 좌파운동,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구혁신계 좌파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들은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의 자생적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자생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생적 공산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80년대 중반, 외래로부터 전혀 다른 좌파 이념에 주입되어서 이 자생적 좌파운동과 자생적 공산주의 운동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외래 좌파가 8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회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그러니까 박헌영, 김일성과 뿌리가 있는 구혁신계 운동은 사건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졌고, 난민전 사건을
끝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를 자생적 좌파, 자생적 공산주의 운동이 노동운동, 학생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주사파의 등장으로 좌파 운동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자, 이 6.25 전쟁은 이런 70년대, 80년대의 이 좌파 운동의 태동을 예비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념성이 강한 정부가 들어서게 됐던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합법적인 공산당 운동 같은 것, 공산당이 60년대, 70년대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는 이러한 이념 지형을 구축하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근대화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6.25 전쟁은 한국 사회의 6.25 전쟁 이후에 한 70년의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주조화하는, 구조화하는 그런 어떤 정초, 디딤돌을 놓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유우파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좌파가 이런 방식으로 주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수많은 정치 세력과 세계적 이 국가들이 그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서로 뒤엉키고 녹아내리는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주조된 이념적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이념성이 강한 정부가 나타나고 또 그것의 결과로서 가장 협소한 이념 지형이 이 냉전 체제에 걸맞게 주조가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았으면 합법적인 활동도 혹시 가능했을지 모르는 이 좌파 운동들은 전부 지하로 스며들 수밖에 없었고 사건으로만 존재하게 됐고, 그것이 70년대 자생적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 주사파 운동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6.25 전쟁 특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